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선 구독이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면서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정부 주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세 협상 관련해선 어떠한 이면 합의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의 특검법 수정안 합의가 결렬된 데 대해선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맞바꿀 수는 없다며 그런 합의는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원내 지도부 간 합의했다가 민주당 통보로 결렬된 이른바 더 센 세계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만 18세 어린 나이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최말자 씨.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최말자 씨 변호인 김수정 변호사를 전화로 만나서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일단 기자회견 얘기는 요 다음부터 하고요. 취임 100일 100점 만점에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 몇 점? 한 80점 정도는 80점이요?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참고로 좀 짜게 제가 점수를 주는 편인데. 짜게 주는데 어쨌든 이게- 비학점은 준다. 네네. 예. 그래서 80점 뭐 B보다 더 높게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B에서 B 플러스. 일단은 이제 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반대를 떠나서 네. 내란 전국에서도 반사 이득도 컸겠지만 50%에 살짝 못 미치는 득표를 했고 네. 좀 이렇게 반반으로 갈라지는 이런 여론이랄까 국론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우려스럽기도 했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현재 전국에 비해서는 물론 여야의 강대강 대치 전국은 이어지고 있지만 그런 전국치고는 좀 갈등을 부채질하는 정치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능하면 좀 국론을 모아내는 그런 일련의 시도들 그리고 대통령도 그런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들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좀 그런 것들을 누기려고 노력하는 이런 태도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 개혁 과제에 있어서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자면 지적사항이 없는 건 아니겠으나 전반적으로는 일단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가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래도 80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득표율로서 생각을 했던 게 전 49점이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49.42%로 득표를 해서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초창기에는 50%를 넘는 50점을 넘는 대통령으로 가려고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중도 실용주의도 예.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나 결국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특히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그 기점으로부터 다시 49%의 대통령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 취임 100일에는 역시 모두의 대통령을 약속했던 것과는 좀 달리 반쪽 대통령의 모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 49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윤주진 위원께 먼저 하면은 자, 그렇다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예.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습니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달변이에요. 그 현란한 말솜씨를 오늘도 과감히 보여줬지만 네. 결국은 밑반찬은 많았는데 메인 반찬이 없었다. 메인 식사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령 이런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좋은 자료를 모아서 많은 분들의 이 수요를 조사해서 최고의 주방장을 모셔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먹냐고요? 그건 앞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본질은 빠졌다?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뭐 여야가 협치해야 된다.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념을 빼놓고 생각해야 된다. 실용주의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철학, 본인의 방향성,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있고 네. 계속 여야의 의견을 듣겠다라고만 했지만 결국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통령의 신념과 확고한 철학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알맹이가 없었던 기자회견이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외교 현안, 미국에 있는 우리 노동자들 체포 구금 그러니까 석방 귀국 관련해서 질의응답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게 아마도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 미국과 이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에서 좀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 뭐 TO를 확보하든지 뭐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우 망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김수진 평론가님, 녹취의 가장 마지막 부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들은 투자에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요게 하나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 약속했고 이걸 뭐 안 한다고 이렇게 빠그라지는 게 사실 앞으로 이제 미국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비자 문제라든지 제반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확보하는 노력은 이제 정부에서 아마 기울일 겁니다. 총력을 다할 텐데, 자, 오늘 요번 그 체포 구금 사태 관련한 거, 그래서 관련한 대미 투자 관련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물론 평등한 관계로 나가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EU 국가들도 미국 행정부에 쩔쩔매는 이런 것이 현실인데 그렇지만 많이 인내하고 참는다 해도 어느 정도는 또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경우에. 네. 근데 이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경하게 지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명하게 접근한 것이 어떤 본인의 바람이라든가 본인의 의사 이것보다는 시장의 힘 그리고 미국 현지 여론의 힘을 빌렸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되면 기업들한테 투자하시라고 권유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기업들 입장에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네. 이거는 본인의 어떤 강력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외신을 통해 나가면 미국도 이런 거 감안해야 될 거다. 우리 그렇죠.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책임을 넌지시 제기를 하는 동시에 네. 앞으로 있을 비자 관련 협상에서 협상력을 획득하는 네. 그런 발언이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는 어떤 분들은 좀 조마조마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미국 상대로 너무 지르면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이게 한국의 대미 투자를 우리가 받겠다고 하는데 바람직한 행정이냐 동맹국을 대하는 진실한 자세인 거냐 미국 현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반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적절하게 국내외의 여론까지 그리고 시장 상황까지 적절하게 활용해서 놓치지 않고 지를 때는 질러주고 또 이게 질러주고 나서 계속 여운을 남기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치고 빠져야 되는데 오늘 치고 빠지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윤주진 위원님, 예를 예. 들어서 이제 뭐 관세 협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질 일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어떤 이면 합의도 안 한다, 국익 반하는 합의 안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아니 왜 이거 사인을 안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예. 이거는 예. 방어하러 간 거기 때문에 사인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이런 일련의 국가 이익에 관한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당연히 외교나 협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플레이가 아니죠. 예. 당연히 비공개 원칙으로 하면서 밀담, 그러니까 밀실 회의도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물밑 협상도 매우 중요하고요. 예. 그런데 방어를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워낙 미국이 거칠게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데 결국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한방. 그리고 미국을 정말 우리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보관은 여전히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직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런 미국 쿼터 문제, 법 비자 문제도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본질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했는가의 그 이면에 배경에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왜 대미 협상이 이제 개시가 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훈풍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미국 당국이 이런 급습을 했는가? 여기에 우리 정부는 어떤 문제 인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한 건데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답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기업이 힘들 것이다. 당연히 힘들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좀 제3자적인 너무 관망하는 태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태가 지금 이제 잘 외교적으로 신속히 대응을 잘 했는데 그렇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게 그냥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그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협상할 때부터 좀 더 세심히 살필 부분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니면 우리에 대한 어떤 불신이 반영된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김수민 네. 평론가님 예상했던 부분입니까? 이미 민주당의 기조가 대주주 기준을 사실 대주주 기준의 하향, 그러니까 50억에서 10억 원으로 과거처럼 되돌리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주도를 했던 거고 네네. 여당에서는 주식 투자자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 하에 여기에 대한 반론이 제기가 됐고 결국에 당내에서도 뭐 진성준 정책위 의장 쪽이 소수가 되고 다수가 이 대주주 기준 변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네. 기울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정부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었죠. 네. 예, 예. 근데 그걸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 기류를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정부가 워낙에 이제 주주의 입장이라든지 주주자본주의 여기에 많이 경도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것도 결국에 주주에서 표출되는 그런 의견을 따라갈 것이라고는 익히 예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드러나는 게 한국 정치의 일방성과 편향성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주주 기준 자체가 필요 없이 금투세를 도입해서 보편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맞는 거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감스러운 거는 금투세도 도입 안 하면서 대주주 기준 또 변경 못하겠다. 이거는 주주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한국의 조세 정의는 물론이고 산업 혁신이나 이런 데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어지간한 유럽이나 미국의 진보 정당이라면 예, 예. 금투세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치고 나오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합작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한국 정치의 이런 우편향 속에 있는 그런 한계는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윤준희 위원님. 예. 상속세 관련 발언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본인은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네네.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을 그대로 지킬 것이다라고 했고 의미 있었던 구절은 뭐냐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집을 팔고 다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 같다. 그러면서 현재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라든지 자녀의 공제 항목을 최대 이제 18억까지 인정하는 그래서 18억 기준을 본인이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보였어요. 네. 상속세 관련해서는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여전히 대한민국의 OECD 기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느꼈을 때 상속세 기준이 28년 전에 설정된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은 또 이 대통령도 선뜻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검찰개혁 후속입법 관련해서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버리면 되겠냐. 감정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겠다. 근데 자, 김수민 평론가님, 그러니까 수사가 부실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도 했고 예. 이거는 뭐 몇몇 언론에서도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더라도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보안 수사권 문제에 예, 예. 대해서는 신중 검토 내지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뉘앙스였죠. 네, 민주당 예. 주류 의견하고는 좀 다른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뜻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무시하고 독주하고 있다 이런 시선과 인식들이 또 있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렇게 낮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그림력이 센 대통령인데 그냥 휘말려 들어갈까?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한편으로는 좀 당내 강경 여론 이런 것들도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뒀던 건데 네. 최근의 흐름이 너무 지나치게 보안 수사권도 주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줘야겠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검토의 여지를 크게 넓혀두고 또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하는 거는 정부만 주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당, 야당, 전문가, 피해자나 국민들 입장 이런 것들을 두루 반영하기 위해서 좀 초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보안 수사권 문제라든지 또 함께 거론되는 경찰이 수사한 것을 전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이런 문제들까지 1년 동안 네. 폭넓게 검토를 하겠다. 이거는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네.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빠르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믿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는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언급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뒷부분에 얘기한 것 중에 정부 주도 이 예. 부분을 좀 주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최근에 우상호 정청래 간의 어떤 맞습니다. 설전이라든지 그 약간 신경전도 있었고 정부 주도하겠다 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당이 주도하기도 혹은 주도는 아니더라도 동등하게 참여하겠다. 예. 이렇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기보다도 내가 지금까지는 여차저차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밀리고 싶지 않다라는 전 하소연같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사실상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영했을 거라고 전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부지검장까지 거의 뭐 공개 설정까지 벌이는 마당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좀 체면을 구긴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속 정부 입법 작업에 있어서는 네. 당이 참여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 나왔잖아요. 물론 네. 뭐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럼 이 과정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걸 콕 집어가지고 이제 좀 그만 좀 해.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주도할 수 있게 해줘. 근데 저는 이것조차도 앞으로 검찰 내부라든지 특히 이제 그 김어준 씨라든지 또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주도권을 인정할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네. 주제를 약간 바꿔서 언론 관련해서는요. 자신이 최대 피해자다.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언론이 사실이 아닌 것 막 쓰더니 그게 아니란 명백한 팩트가 나왔는데 이번엔 또 그 언론에 안 나온다. 불만을 아주 직설토로를 했어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네. 있나요? 이렇게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김수민 일단은 평론가님. 뭐 이번 기자회견에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례를 얘기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본인이 기소가 되고 수사받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들 중에 어느 정도 진실이라고 해도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피고인인 거거든요. 원래 네. 피고인은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하소연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문제 중에 뭐 부풀려진다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심지어는 가짜 뉴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뭐 청소년 시절에 어쨌다더라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돼서 뭐 외국 인사까지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도 피해를 본 거는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도 이제 지지하는 언론이라든지 이쪽한테 힘입어 가지고 이득을 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모든 정치인들 또 모든 국민들이 뭐 피해를 봤다 이런 것들은 다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호소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언론 문제에서 특별히 좀 센 발언권을 얻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관련 사건들이 다 현재 진행형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좀 하소연 수준 정도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윤주진 위원님, 예. 그러니까 뭐 연관되는 걸 수도 있는데 징벌적 배상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도 좀 이거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에 관련해서는 또 센 형법 조항이 적용되고 이미 있기 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게 약하고요. 미국은 경제적으로 풀자는 거예요. 돈 문제로 풀자. 피해 당한 사람한테 배상하자는 건데 우리나라는 형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도 하겠다고 하면 이게 이중적인 이제 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930억 원 배상 사례를 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이 뭔지는 저도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형사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오히려 탄압이 될 수도 있고 공권력이 개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간의 민사상의 소송 문제로 해결하게 하면 네.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접근은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이미 형사적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또 언론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정부기관이 줄 수 있는 구조에서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제 뭐랄까요, 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요. 자, 지금 또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뭐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이건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질문을 받았으니까 대답을 했겠지만 내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 이게 왜 위헌입니까? 하면서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다. 어떻게 보세요, 김수인 평론가님? 일단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충분히 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하셔서 네. 어떤 논리인지는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 향후에 대통령 쪽에서 내놓는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이제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사법부에 비하면 더 위임받은 성격이 큰 거죠. 네. 그런 것들은 강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내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재판은 뭐 특별재판이나 혹은 전담재판부가 한다. 이렇게 입법이 돼 있거나 혹은 이번 재판은 그냥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일이 만에 하나 발생하면은 특별재판부가 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하는 성격이 있는 거라면은 네. 이거는 이제 입법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정치적 압박의 성격도 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지기현 판사 한 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지기현 판사 것이. 바꾸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 한 명 때문에 결국에 특별재판부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오히려 사법한테 정치가 휘둘리는 성격이 있다고 봐요. 거꾸로 오히려? 현재 이 국면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검한테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라라고 촉구를 네.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재판 진행해서 굉장히 논란을 일으켜놓고는 휴가를 길게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입법이 사법 위에 있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윤주진 위원은 예.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였던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의회가 설계하는 것이다.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맞지 왜냐하면 않아요? 시스템은 그럼 누가- 헌법에 의해서 설계되는 겁니다. 헌법에 예. 의해 이미 설계돼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987년에 마련한 헌법이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원칙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 시스템, 그 원칙과 틀 안에서 아주 미시적인 조정만 입법부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87년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련한 설계는 무엇이냐? 법원은 의회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자체적인 인사와 평가를 통해서 임명된 법관이 양심과 그다음 법리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법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네. 정치인이 의회의 힘을 통해서 배제시키고 특정 판사 혹은 지금 현재 박찬대 의원 대표 발의된 이 내란 특별재판부 법은요. 네. 심지어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이 재판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지금 열어져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법관이 아닌 사람이 정치권 혹은 정치권과 친밀한 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새롭게 창설되는 사법부를 만들고 거기서 특정 정치 재판을 특정 인물을 겨냥해서 한다? 이거는 87년 헌법 체제가
전혀 예비하지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의회가 자의적으로 과반 의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는 대통령께서 잘못 말씀하신 거고요. 정말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사실은 재헌국회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하자고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삼권 분립, 즉 재판부의 판단을 의회가 쥐락펴락하고 개입할 수 없도록 해놓은 이 87년 체제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거는 대통령께서 좀 실수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지금 헌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고 미세 조정하고 이런 게 법률로 그때그때 해야지 상권 분립이 유린되지 않을 수 있다는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가 워딩을 쭉 살펴봤더니 대통령이 한 워딩입니다. 상권 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라는 게 아니다.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다.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위험한 나라가 됐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다투면 나도 의견 낼 수 있다. 국민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인식 어떻게 보세요? 국민 주권 의지는 매일매일 변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도요. 대통령 지지율이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초로 삼는 국민 주권 의지는 1987년 헌법을 만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예빈했던 헌법 정신이고 네.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입법 사법부는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마찬가지로 의회도 아무리 과반 의석수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법부를 왜 간접 선출하게 만들었냐. 바로 여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시시각각 변하는 국민들의 민심과 그런 정서에 의존하지 않고 법관들의 독립된 양심을 갖고 판단하라고 해서 그래서 사법부는 간접적으로 임명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87년 체제에 대한 좀 약간 좀 부정같이 들려가지고 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법에 대한 어떤 상권 분립에 대한 이런 대통령의 워딩하고 그 전에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뭐 조작 수사 뭐 이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검찰 개혁 해야 된다 뭐 이거고 사법과의 입법과의 관계도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말 중간중간에 약간 정당화 영어로는 justification 네. 정당화하려는 게 약간 좀 녹연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런 언급은 최대한 걸러내는 게 더 네.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또 글쎄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네. 계속 해왔던 언급인데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아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재판이 재개돼서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결국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또 본인도 사실 이 문제가 국가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분리돼 있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검찰 문제를 다루면서 좀 검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지를 넓히려면 지지층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나도 피해자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또 지지층이나 아까 얘기했던 뭐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못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한 번 더 얘기를 한 그런 측면도 없진 않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언급이 지지층까지 다독여가지고 좀 사회적 합의를 더 좋게 진행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꺼낸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네. 다만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은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만 탓할 수는 없는 게 한국 정치에서 지금 주요 정치인들 중에 정치 철학적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오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이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좀 생각을 더 깊이 무리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한국 정치 자체에서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한국 정치의 여건상 현실상 뭐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다는 말씀.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목요일인 만큼 이미 퇴근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에서 새말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정체되고 이후 경기권에 진입해서는 덕평에서 용인휴게소까지 11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더 가서 신갈분기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다시 동수원에서 반월터널 사이 정체가 17km까지 길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군자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사이와 또 서창분기점에서 영동선
있던 시점 사이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진천에서 증평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홍지문 터널 안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치워졌지만 마장 램프부터 정체 심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방화대교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안양 쪽으로는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한데 금천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도 처리하고 있고요. 같은 방면 서부간선 지하도로 역시 전 구간에서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윤주진 위원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오늘 오후에 덧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막 우여곡절은 좀 요 다음에 바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통과를 했습니까? 윤주진 위원님. 일단은 그 여야가 협상에서 원래 하지 않기로 했던 기간 문제라든지 인원 네. 전부 그냥 원안을 반영을 해서요. 30일 연장 이렇게. 예, 수사 인원도 늘리고요. 수사 네. 기간도 30일씩 2번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됐는데 다만 좀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특검이 군 검찰이나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지휘하는 문제 예. 그리고 재판 중계가 또 쟁점이 예, 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완화돼서 중계 같은 경우는 좀 판사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국가 안보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 있을 때는 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조금 완화된 특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한 연장이나 인원 보강 이거는 이제 원안대로 갔고 예. 중계나 아니면 지휘하는 문제 예. 요거에 있어서는 야당에 양보를 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요 정도면 뭐 좀 한 네.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뭐 협치한다 그러는데 기간 좀 해주는 거 아니냐? 네. 기간은 양보하기 힘들었나요? 여당 입장에서? 더 양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 특검이 막 군 검찰도 지휘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지휘하고 재판도 다 공개하고 이것은 좀 초법적이다. 헌법이나 형사사법 체계를 웃도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네. 이거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 좀 걸러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특검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기우제식으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까지의 특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그 사실관계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고 김건희 특검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김건희 컬렉션 수준이에요. 이건희 컬렉션에 대항하는 김건희 컬렉션 금거부기도 들어가 있고 온갖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조만간에 끝낼 수 있는 수사인가?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해병대 수사단에 경찰로 이첩했던 기록을 회수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 진술까지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미 특검이 출범할 때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던 게 특검 연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 연장이라든지 보강의 문제는 이거는 현재까지의 수사만 놓고 보더라도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도 이거는 별로 논란의 여지 없이 막 내란 옹호까지 하는 국민이 아니라면 네. 지지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까 내용은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윤주진 위원은 예. 요번에 통과한 이 법안은 예.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검을 원래 이재명 대통령 출범했을 당시에 특검 정국은 한 12월 정도에 다 마무리가 돼서 기소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 네. 지방선거는 적어도 특검으로부터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신사협정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에 특검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조금 끌고 가는 그래서 내년 4월 5월까지도 특검이 막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런 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좀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미진한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검이 일반 검찰에 이관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굳이 특검을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재판 중개 문제. 그러니까 기소가 끝난 다음에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만 기소가 되고 나면 조금 관심이 꺼지잖아요. 그런데 재판부 중개를 통해서 다시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좀 선거용이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저께 여야가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했다고 보고 윤진유 의원님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 기간 연장. 요거는 이게 짧게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던 협치를 나름대로 원내대표를 통해서 그거의 첫 사례다. 사실상 첫 그렇습니다. 사례다. 저도 좀 놀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날 뒤집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저희가 조금 따져볼게요. 자, 이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밝혔고, 근데 밤에 이제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렬이 됐는데, 뭐 이렇게 경위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 그 간에 또 과정을 보니까 강성 당원들이 최고위원들이나 이런 그 주요 의원들한테 뭐 문자 폭탄에 가까운 요구들이 왔다.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 이거 뭐 최종 합의가 아니고 협의인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기자들한테 그 네. 정청래 대표 공개 사과하라고 해. 이게 사실상 요구를 한 거예요. 기자를 통해서. 야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도 알았나?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 그러니까 당 지도부 그다음 법사위원한테 나 분명히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가 사과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드러난 팩트만 볼 때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갔다가 강성 당원들한테 뒤집혔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그럼 이 합의든 협의든 간에 시도를 한 건 맞잖아요. 예, 예. 그럼 누가 최고 윗선에서 이걸 지휘했느냐가 좀 불확실하고 끝내는 잘 안 드러날 것 같은데 일단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은 몰랐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정부조직법하고 특검법을 맞바꾸기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전에 몰랐다.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원치 않는다. 취지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글쎄요 이게 누가 오판을 한 것인지 그 사실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과의 회담이 분위기가 그럭저럭 괜찮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뭔가는 좀 단기적으로 곧장 어떤 성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 오늘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대통령한테 좀 그래 이게 협치야 이런 하나 네네. 저기 갖다 드려나 이런 생각들도 했거든요. 저. 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근데 민주당이 이제 뭐 다른 과정을 차치하고 특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강성 지지층의 바람이라고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국민의힘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려다가 사달이 났다라고 봅니다. 정부조직법도 물론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면 좀 더 원만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건 맞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급하게 맞거래할 수 있는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네. 너무 좀 쉽게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좀 책임지지 못할 일을 어쨌든 민주당 지도부가 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강성 지지층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잘 되겠지. 이게 곧 합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좀 당적 구조가 다른 부분 또 이 사태에 좀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대표 시절에 뭘 하려고 하니까 그건 원내대표 소관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예, 예. 원내대표 힘도 강하고 또 이제 지도부에서 협상을 하면 그대로 되는 이런 게 좀 더 강했다면 민주당에서는 지지층의 반발이라든지 네. 개별 의원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또 크게 작동을 하는 그런 당 구조와 문화의 차이도 또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의원 얘기는 녹취 하나 듣고 얘기할게요. 특검 개정안 합의 불발 관련해서 국민의힘 크게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상 영구적인 특검 정국을 만들겠다는 기도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도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양보를 해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 파기되었다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야 합의 파기,
이재명 대통령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 뭐 예상한 대로 당연히 엄청 반발을 하고 있고, 자, 윤주진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 그동안의 경과 어떨 거라고 추측을 하세요? 당연히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대통령실과의 공감대를 갖고 협상을 했을 겁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그리고 당대표와 전혀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갖고 협상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중대한 협상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서로 매개한다는 것은 정부조직법 뭐 검찰 개혁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의 두 근간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두 개를 서로 매개하는 문제를 독자적으로 판단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고요. 저는 정청래 대표에게도 공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큰 원칙은요. 그런데 지지층이 발칵 뒤집혔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도 여기에 뜨거워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다, 원치 않았다라고 저는 급히 좀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오늘 장동혁 대표가 재미있는 표현을 한 게, 지금 이 정권은 삼통분립 시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은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어준 씨의 삼통 시대다. 대통령이 셋이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이 어깃장을 딱 놓아버리면은 제대로 된 협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것이 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뭐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자는 거지 정부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하게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아주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자, 지금 이제 합의가 불발된 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윤준희 위원님, 예. 이 두 가지를 맞바꿀 수 없다. 두 가지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편, 이건 검찰 개혁이 들어가고 모든 예를 들어서 기재부 분리가 들어가고 모든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 개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거와 요번 특검을 조금 더 강화하고 연장하고 이런 법안 맞바꿀 수 없다. 자, 요 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제 특검으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뭔가 호소할 수 있거나 지지율을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진짜 성과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과를 내려고 하는 첫 번째 매듭이 뭐냐면은 정부조직법입니다. 사실 정부조직법은 내년도 예산과도 매개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는 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은 좀 미뤄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저는 노선을 변경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몰랐다라는 거.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여당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공감대 없이 독자적으로 협상하고 다닌다는 거는 상당히 레임덕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그게 만약에 현실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스스로 여당에 대한 그립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여당에서 이게 수평적 당정관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답변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이 답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근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 게, 이거 어떻게 특검 연장이랑 정부조직법을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인가라고 하는 거고, 오히려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특검 연장을 하지 않고 정부조직법을 따낸다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사실 특검이라는 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특검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지난 잘못을 과감하게 처벌하는 이걸 이 역사의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특검이기 때문에 정부 네. 지지율하고 연동시킬 수 없는 거고 대통령이 국가와 역사에 대한 의무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특검 연장이나 특검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국회 의석 분포가 굳이 맞바꾸고 거래를 해야 될 정도가 아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보다는 네. 여당에서 왜 이렇게 혼선을 일으키고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의아한 게 왜 그러면 독자적으로 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그동안 또 계속 강행 처리해왔잖아요. 그러면은 내란 특검 연장이라든지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어차피 국민의힘 배제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다면 협상을 했을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특검 연장 안 하길 바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특검을 이제 야당한테 그 정도는 좀 주자. 그 특검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정부에. 그러니까 지금 취임 100일 동안 특검만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 정책은 안 보인다? 아니 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숙청, 혁명 그리고 특검의 목사들에 대한 수사를 미국에서 언급이 됐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뜨겁게 아마 뜨거워했을 겁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야 특검은 여기서 좀 접고 이제 국정으로 가자. 아마 이런 생각을 전 했을 거라고 봤고 그래서 어제 협상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판이 깨진 거죠. 자, 앞으로 어떻게 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로 후보 바꾸려 했다는 논란을 빚은 권영세 이양수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이거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왜 이렇게 특검거리가 막 왜냐하면 스스로 해결을 안 하니까 특검 얘기를 물론 농담입니다만 근데 네. 이게 사실 그냥 후보를 세워놓고 교체를 하려고 했다 수준을 넘어서서 아니 그 한덕수라고 적혀 있는 뭐 티셔츠가 나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그 새벽에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접수를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이 파악이 된 것이냐 결국에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묻은 거밖에는 되지 않는 것 같고 지도부도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윤호개인 세력의 지지까지 받아서 또 탄핵 반대파 출신으로서 대표가 또 들어선 만큼 여기에 맞춰서 그냥 일들을 유야무야시키는 결정에 불과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하는 거지만 본인들이 어떻게 당내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이게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뭡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예. 이 대선 후보 교체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법원에서도 이 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정당의 자율성의 영역이고 다만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호된 비난을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사실상 그 당시에 모든 절차들이 물론 뭐 일부적인 건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다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다 의결을 거친 거거든요. 그리고 당원 당규를 지켰고 저는 그래서 당원들의 판단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당내 반발과 여기에 일부 당원들도 상당히 공감대를 가졌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치의 영역이지 사법의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매듭을 지을 만큼 사실은 김문수 후보도 그 당시에는 규칙 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요거는 제가 사실은 윤주진 위원께 물어볼 수도 있는데 워낙 이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하고 뭐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목소리가 비슷하신 제가 네. 김수민 평론가께 한번 여쭤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이 뭐죠? 저 참고인인가요? 증인인가요? 여하튼 그 나오라 그러니까 그 특검의 요구에 지금 사실상 응하지 않았거든요. 책에 네. 다 썼다. 네.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책에 다 썼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아, 그거군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실질 내용은 여기에 불과하지 않나. 근데
그 본인이 법조인이신데 책에 있는 거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법정이든 조사실이든 가서 진술을 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게 국민의힘한테도 전 도움이 더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지 좀 의아하고 여전히 당내에 본인의 반대하는 세력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발목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약간 당내 어떤 시선을 의식하는 건가요, 윤준희 위원님? 사실은 검찰에 가서 조서에 쓰는 것보다 네. 더 자기 확신을 갖고 쓰는 게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만천하에 공개됐던 말을 검찰에 가서 사실 못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 이게 진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다만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특검이 이렇게 국민의힘 제1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당원과 지지층에서 많고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그 당의 전직 대표였던 사람이 가서 참고인 신분으로 그 검찰에 협조하는 듯한 진술을 한다는 거는 스스로 이 당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겠죠. 네. 네, 시간이 1분 채 안 남아서 짧게 한 15초씩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국 혁신당이 오늘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조국 원장 단수 추천했었고요. 사실 이제 이른바 성비위 사태 이제 수습부터 먼저 해야 될 텐데 잘 초반에 수습할지 이 출범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은 긴데 대답은 짧게 하라고 죄송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죠.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조국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당도 저를 피할 수 없고 저도 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취지인데 네.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 또 나아가서는 조국 한 명에 의존하지 않는 정당으로까지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본인 뭐 객관적인 걸 떠나서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윤재진 위원님. 저는 아주 짧게 네. 한 70% 정도의 인력을 물갈이하는 정도의 읍참마속이 아니면 실패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읍참마속에 개혁이나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 예, 한 70%입니다. 70%까지.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오래된 폐가 한 채. 그곳에서 철규와 할아버지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14살 철규에게 내려진 자폐 스펙트럼 판정.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혼자 남겨진 손자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는데요. 철규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좋아하는 그림을 실컷 그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는 외딴 시골집을 고쳐가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철규의 마음을 보듬어 왔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환경과 커지는 생활고에 점점 지쳐가는 두 사람. 부족한 병원비와 약값,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힘겨운 현실에 할아버지의 가슴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철규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안정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많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할 전망인데요. 내일 낮에는 서울 28도, 광주와 대구 27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21도, 부산 24도, 제주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제주도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오늘 밤까지 남부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차차 흐려져 늦은 오후부터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요.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곳에 따라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가뭄이 심각한 강릉 등 강원 동해안에도 20에서 60mm,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80mm 이상의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는 토요일 밤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2도, 습도는 4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국정 정상화에 온 힘을 다했다며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외교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회복의 100일이 아닌 파괴의 100일이었다고 비판하며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이민시설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일주일 만에 석방돼 귀국 전세기가 기다리고 있는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구금자들이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을 거란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는 이른바 더센 특검법이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여야가 충원 인력 최소화 등에 합의한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으면서 무산됐습니다.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61년) 만입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받았던 최말자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며 뒤늦게야 성차별적인 편견을 바로 잡았습니다. 우리 사법기관들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를 가해자로 내몰았는지 성찰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최말자 씨를 변호한 김수정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수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자,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이거 여쭤볼게요. 김수정 변호사님이 최말자 씨 변호를 맡기로 결심한 계기 무엇이었는지 두 분이 그동안 맺어온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 최말자 선생님을 만난 것은 그 여성의 전화를 통해서 네. 과거에 이 혈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다. 네네. 그래서 재심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네. 저희 학창 시절 공부할 때 봤던 그 판결문에서 뵀던 분을 만났다는 것 자체에 너무 깜짝 놀랐었고, 공부할 때 그 이거를- 판례에서 이제 공부했던 그 케이스인데 그 주인공이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56년 만에 뒤집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에 너무 감동받았고, 네네.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 최말자 씨의 그 용기에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사건을 맡게 된 계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자, 선고 당일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은 최말자 씨와 함께 계셨습니다. 61년의 무게. 당시 18살 꽃다운 소녀가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선고 순간에요. 최말자 씨 옆에서 보면서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평생 자신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60년 넘게 싸워온 그 용기 있는 여성의 승리의 순간을 지켜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네. 정말 최말자 선생님을 한 6년 가까이 뵈면서 처음으로 정말 환하게 웃는 것을 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자, 진짜 용기 있는 여성의 승리의 순간을 함께해서 그 또한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4222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우리 청취자분께서요. 김 변호사님, 최말자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관련한 얘기도 있으면 소개 부탁드려요. 아니, 정말 힘드셨을 거는 우리가 뭐 너무나 예상이 잘 되는데 사례를 말씀해 달라는 건지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마음이 그러신가 봐요. 혹시 뭐 관련해서 짤막하게라도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셔도 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냥 워낙 단단하신 분이어가지고 네. 힘든 티를 잘 내시지 않지만 한 번씩 이제 과거에 너무 단단하셔서 힘드셨는지 잘 못 느끼는데 한 번씩 그 과거의 일을 복귀하고 그런 걸 할 때마다 법원에 이렇게 왔다 가실 때마다 과거 일이 생각나서 며칠씩 알아 눕게 됐었다. 며칠씩 알아 누우세요? 네, 글을 혼자서 본인 혼자 있을 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평생을 본인의 삶을 바꿨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그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 과거 60년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18세 소녀였지만 네. 이제는 호랑이다. 자기가 쉽게 당하지 않을 거고 끝까지 할 거다. 예. 나는 이제 호랑이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나는 호랑이다. I'm tiger.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게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는지 사건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65년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65년도인가요? 64년도인가요? 사건 자체는 판결이 65년도 판결이 65년도였죠? 예. 사건은 그래서 이제 그 집 근처에서 우연히 이제 찾아왔던 분을 네. 이제 길을 좀 알려주려고 하다가 성폭력 상황이 됐을 때 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혀를 깨물었는데 네. 오히려 이 최말자 선생님이 예. 그 중상해죄로 처벌받게 되고 했던 사건이고 이부 가해자는 나중에 이 최말자 선생님 집에 막 이제 이후에 자기 혀 자르고 이랬다고 네.
이후에 막 그 집에 쳐들어와서 칼분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흉기를 휘둘렀어요? 있었는데 집에 나중에 찾아와서 2차 범행을 저질렀죠. 2차 범행을 예.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은 오히려 석방돼서 재판받고 예.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로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었는데 예, 예. 검찰에서 뒤집혀서 이제 구속해서 중상해로 구속하고 네. 가해자는 오히려 석방하는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검색한 바로는 이 소녀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되게 그 남성에 비해서 왜소했고요. 그 남성은 되게 건장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자 사실은 뭐 그런 수단을 사용한 게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나중에 보면 이분이 뭐 베트남에 갔든가 뭐 그런데 여튼 그 혀나 발음 같은 것도 한 1년 지나서 또 정상화됐다고 해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판결 확정 후에 4개월 만에 그 신체 검사 등급 1등급 받고 군에 예. 갔으니까요. 예. 만약에 평생 말 못하는 판결문의 문구가 평생 말 못하는 불구가 돼서 이렇게 과잉방위가 됐다는 취지인데 네. 그런 사람이 4개월 만에 1등급을 받고 군에 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자,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이 재심 사건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재심 사건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된 그런 사실이다 말씀이시고요. 9736님이 그 긴 세월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해 오셨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재판 얘기했는데 애초에 그 재판 있잖아요. 60년 전이 되겠네요. 65년에 나온 재판이니까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까? 그 판결문을 보면 네. 그 상당히 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었을까? 네네. 라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인 최말자님의 책임을 막 묻는 문구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소녀가 낯선 남자를 처음 만난 남자를 따라가서 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키스할 충동을 불러일으킨 책임도 있다. 막 그런 문구들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따라가서 근데 분명히 뭐 우리가 마음속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어떤 이렇게 길을 물었을 때는 나중에 그런 행동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길을 물어보고 이런 의도도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도 판결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키스를 불러일으킨 충동, 키스할 충동을 불러일으킨 잘못 뭐 이런 문구들이 그래요? 막 쓰여 있고 예. 그 외에도 좀 네,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기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의 책임을 추구하는 네. 왜 조신하게 행동하지 않았냐 예. 막 이런 걸 묻는 것 같은 그런 의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매우 성차별적인 그런 인식에서 기인한 그런 그 판결문의 문구도 있었다. 그래서 네. 이게 성차별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이거를 판단을 내렸구나. 우리가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재심을 청구하셨는데 그 과정도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해요. 재심 청구 처음 한 건 언제였고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지금 거쳐 오셨습니까? 재심 청구는 5년 전에 했고요. 5년 전, 2020년. 네. 그때 5월 6일인가 딱 그 판결 있은 때로부터 56년 만에 저희가 재심 청구를 했어요. 네. 네, 했고 근데 재심에서 중요한 건 일단 재심 청구한다고 다 재심이 되는 게 아니고 네. 과거의 사건을 다시 그 재판을 할 만한 개시를 할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거나 네. 과거에 뭐 수사기관들이 그 피고인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거나 뭐 고문을 했다거나 불법 체포를 했다거나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의 증거가 그런 게 개시 사유가 있어야 재심 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난항은 이 사건은 너무 오래전 사건이라 기록이 없어요. 판결문밖에. 판결문만 있고 네, 기록이 사건 기록, 있다면, 자료 이런 게 네. 없어요. 그 기록을 통해서 뭐 수사기관이 불법 체포를 했는지 여러 네.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기록이 없이 이제 판결문과 최말자님의 기억에 의존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이야, 그럼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겠네요. 그 재심 굉장히 개시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재심 개시 사유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서 결국 1심 1차, 2차는 개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네. 불개시 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이를 뒤집어서 파기환송으로 네. 피고인이 신빙성 있는 진술로서 당시에 불법 체포 구속되어서 위법하게 수사를 받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고 네. 그것들은 신빙성 있는 건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그거를 막연히 아니라고 한다면 네. 재심을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기록 없는 사건이 많은데 네. 이러면서 이제 피고인의 말을 믿어서 이제 재심 개시를 하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사자인 최말자 씨나 우리 변호인인 김수정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그 발언 이걸 되게 신빙성 있게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결국 법원으로부터 그래 이거는 재심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그거를 끌어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그렇죠. 일단은 최말자님께서 너무나 그 당시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고 예. 그 기억한 내용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그때 이후에 듣기로는 가해자가 군에 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재심 신청을 한 다음에 정적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 그게 맞아요. 사실로 드러나고 이렇게 해서 최말자님이 뭐 불법 체포되던 순간도 너무나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춰보면 퍼즐이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워낙 당사자분이 똑똑하시고 그러니까요. 기억도 선명하시고 그걸 또 저희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추적해서 입증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이제 뒷받침해 나갔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2024년 대법원이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부산 고법으로 이제 돌려보냈다고 해요. 네. 자, 그 아주 그 진술이 되게 구체적이고 아주 근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좀 쟁점이 됐던 사안이라든지 약간 좀 고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습니까? 일단 고비는 네. 저는 제가 대표로 나와서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저희 변호인단이 있거든요. 네네. 저희 법무법인 지향의 변호사들이 같이 변호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건은 재심 개시만 된다면 예. 누가 봐도 이거는 정당방위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시의 문턱을 넘는 순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했었고 네. 예, 개시의 문턱을 넘어선 순간 인상적인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자, 최말자 씨는 억울한 풀기 위해 참 길고도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은 아까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 공부할 때 이 판례도 이제 공부하셨던 그거라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판결은 사실 최말자 씨 개인뿐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갖고 있습니다. 최말자 씨에게 중상해 혐의 적용한 원래 판결 최 씨에게는 큰 고통 줬지만 형법에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다룬 그 판례로 어떻게 보면 대표적 판례로 이렇게 좀 인용이 돼 왔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김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판단을 뒤집은 재심 결과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과거의 어떤 성적인 편견에 의해서 네. 정당방위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던 그 사례가 바로 잡혔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나 이거 방어권을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성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가 충분히 저항했냐. 네가 오히려 초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피해자다운 모습을 갖췄냐. 예. 충분히 소리를 질렀냐. 목숨을 걸고 저항했냐. 뭐 이런 것들을 추궁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재판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게 사실 오늘날에도 많이 재현되는 모습이거든요. 좀 더 예, 세련된 언어로. 예. 그래서 그게 과거의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에서도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 행사나 네. 또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들을 하나 또 과거의 편견이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하나 깼다는 점에서 네. 여전히 현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본 그 전제에 깔린 거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편견, 성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성폭력 피해자의 어떤 방어권 행사라든지 어떤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이 피해자의 어떤 방어권이나 그 진술의 그 뭐 신빙성이랄까 이런 그 범위를 확대했다 하나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확대했다기보다는 예. 그 어떤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행실을 책임을 묻고 그냥 성폭력을 다 피해자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그 피해자임을 규정하기 위해서 네. 너무 많은 편견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 피해자를 과거의 판결도 보면은 처녀가 낯선 남자 따라갔으니까 네. 또 키스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니냐? 준 거 아니야. 네. 그 책임이 있는데 무슨 정당방위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추궁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성폭력을 당해도 상황이 네가 그런 일 당한 건 뭐 안 됐지만 너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너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편견이 작동해서 이 그래요. 사람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깼다는 의미가 있고 그게 그래요. 현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편견이 작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지금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과거 방어권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판단 바로잡는 이제 중대한 선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방위나 방어권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니까 뭐 그 60년 전 같지는 않겠지만 아까 그 제가 그 판결문의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더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웃었다 다음 날. 네. 그럼 피해자가 웃었을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피해자들의 모습은 다양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피해자가 그 다음날 밥을 먹고 직장을 나가? 그럼 피해자가 아닌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누군가한테 어떤 폭력 사건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다음날 밥을 안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똑같은 폭력에서도 그런 성폭력은 그런 다른 자태가 들어가고 네. 충분히 저항을 했냐 성폭력 안 당하기 위해서 그 충분히 소리를 질렀냐 그럼 소리 지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식의 잣대들이 다르게 작동하는 거죠. 다른 폭력 사건 그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별세했다. 밥을 왜 먹냐? 가족 별세한 거 맞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이번 재심 과정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 사과했습니다. 과거 검찰은 그 역할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작동했다.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도움받아야 했을 피고인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줬다. 이게 이제 검찰의 사과 내용입니다. 자, 법원은 뭐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 없었다고 해요. 이게 왜 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그거는 제가 뭐 판사님의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네. 뭐 무죄 판결로서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잘못된 판결로서 피해자가 60평생, 80평생을 그 고통 속에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서 네. 그 본인의 3주차도 완전히 마을에서 쫓겨나다 도망치다시피 결혼을 하고 네. 힘든 삶을 사시고 평생을 이거를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사셨잖아요. 네.
그런 걸 그 당시 잘 제대로 판결해줬다면 좀 달랐겠죠, 삶이. 그런 거 생각한다면 좀 뭐라고 한마디라도 사죄의 말을 붙였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판결 무죄 판결로서 법원으로서는 자기들이 할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오래전에 그 판결에 대해서 또 법원 입장에서 입장을 좀 명확히 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 청취자들이 계속 문자를 올려주시고 계세요. 4927님이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최말자님의 굳은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꼭 전해주세요. 자, 이번 재심 판결은 사회적 측면에선 꼭 법적인 징결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성차별적 편견과 그런 인식을 바로잡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낙인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이 쭉 말씀해 주신 그런 맥락인데 이번 법원 판결이 앞으로 판결에도 좀 영향은 줄 거라고 보세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많이 줬으면 좋겠고 또 이게 이 판결이 어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를 재단하고 하지 말라라는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기도 하고요. 그게 얼마나 그렇게 봤을 때 그게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그 위해를 가하는 일인지를 최말자님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의미를 떠나서 또 재심 사건에서 과거의 기록이 없어진 재심 사건에서 기록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그 억울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불심을 개시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중요한 또 재심 사건에서 그 부분이 또 중요하네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재심 사건에서도 굉장히 재심 개시 사유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판례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례를 계기로 해서 과거의 억울함을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재심 개시의 중요한 선례로서도 의미를 지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앞으로 더 나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수정 변호사님께서 관련 비슷한 사건들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으로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나가야 된다 이렇게 느끼신 부분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성평등에서 많은 진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적인 변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질적인 변화는 아직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을 전공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인식 변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아까 법무법인 이름이 지향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지향이군요. 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김수정 변호사님께서는 최말자 씨 변호를 맡아오면서 그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빌어서 최말자 씨에게 꼭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법원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 때도 우리 최말자님께 드린 말씀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 최말자님이 그 평생을 거쳐서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하는 용기를 보면서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거든요.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구한 용기가 저는 세상까지 구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큰 영감을 주신 분이고 저한테는 참 영웅 같은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건에서 변호를 할 수 있고 이 역사적인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항상 건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말자님을 변호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장 우리 뉴스레터 브리핑에서 중요한 소식, 미국 정부의 체포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300여 명 태운 항공기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1시 이렇게 해서 이제 귀국길에 오릅니다. 먼저 그거 안에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 지역에 있는 현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이 기습적으로 단속을 벌였는데요. 여기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나 불법 고용 혐의로 분류가 됐고요.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었거든요. 특히 이들 중 다수는 LG 솔루션 협력사 인력으로 확인이 됐고 취업 비자 등 체류 자격 문제에서 서류 미비나 기간 만료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불법 고용 단속은 최근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 이번엔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닌 상태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세기로 귀국합니다. 이렇게 귀국해서는 어떤 일정이나 절차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일단 현재 대한항공 전세기는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귀국 준비를 마친 상태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낮 12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낮 12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새벽 1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탑승 대상은 한국인 316명과 일본, 중국 국적 외국인 14명 등 총 330여 명입니다. 구금됐던 이들은 이미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2시 18분 이민세관 단속국 시설에서 버스를 타고 출발한 상태고요. 이들이 탄 버스는 곧장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 떨어져 있는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민세관 단속국이 지정한 경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공항까지는 한 8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잘 대응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이분들이 미국에 들어갈 때 이제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출입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기업 활동, 인력 교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 지금 외교부가 상당히 좀 민감하게 대응을 했었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방미해서 미국 국무장관인 마코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신체 속박 없이 재입국 불이익 없이 조속한 귀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 측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하고 조치할 것이다 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처벌이나 인도적 문제 발생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 대응을 해왔고요. 출국이 자진 귀국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향후 미국 재입국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 미국 내 한인 협력사나 현장 채용에 있어서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수적이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조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모두 언급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게 사실 외교적으로도 좀 상당히 이례적이고 민감한 대목이었는데요. 외교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인 구금자들의 귀국 절차를 잠시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배경은 이런 건데요. 미국 측은 구금된 한국인들이 숙련된 기술 인력을 하고 판단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국에 남아 현지 인력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자는 취지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 사실은 워싱턴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을 하면서 공식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출국을 멈추고 한국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자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게 바로 미국 측 사정이라는 명분으로 귀국 일정이 미뤄졌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
긴장했지만 귀국 일정 미뤄진 거는 바로 그런 배경이 있었고 결국 외교 채널 통해서 귀국적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지금은 국민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 먼저 귀국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좀 강하게 전달했는데요. 네. 이에 미국 측도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전세기를 통한 귀국 절차가 재개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공항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이나 신체적 속박 없이 호송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요. 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신체 속박은 하지 말라고 미국 당국에 지시했다는 점이 외교 채널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측 입장을 받아들이고 배려한 배경에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성된 신뢰와 외교적 유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 계좌가 얼마나 범죄 이용됐는지 파악한 통계가 나왔어요. 네. 보이스피싱 악용 계좌 얼마나 돼요? 네, 최근 5년여 동안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 수가 무려 15만 개를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건데요. 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가 총 15만 82건에 달했습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3만 4,436건으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를 했고요. 네. 농협이 2만 7,381건, 우리은행은 2만 4천여 건, 신한은행은 2만 5천여 건, 하나은행은 2만 1천여 건 순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금감원의 공식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된 기준이라 실제 피해 계좌 수는 더 많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정부와 금융권 대응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게 단순히 개별 사기 사건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보안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일부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위험 징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일부 지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요즘은 좀 지능형 문자, 악성 앱 설치 유도, 사칭 등 수법이 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주의하라는 공지로는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의심 거래를 즉시 감지해 차단하거나 계좌 개설 단계부터 강화된 실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 큰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 KT 가입자들 사이에서 출처불명의 소액 결제 피해가 이제 잇따라서 사회적 불안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펨토셀 이런 생소한 장비가 연루됐다는데 이게 뭐예요? 네, 이번 사건이 펨토셀이라는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불법으로 설치돼 KT 통신망에 몰래 접속한 것이 발단으로 보이는데요. 펨토셀은 쉽게 말해서 실내나 신호가 약한 곳에서 LTE나 5G 통신을 보조해주는 작은 중계 장치입니다. 보통 통신사에서 허가된 장비만 집이나 매장에 설치가 되는데 이번엔 등록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펨토셀이 KT 핵심망에 접속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KT 측은 우리가 운영하는 펨토셀이 해킹된 것은 아니고 어디선가 불법 장비가 몰래 KT망에 붙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장비를 통해 일부 가입자들의 인증 절차가 조작이 됐고요. 본인도 모르게 수액 결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그 인증이 뚫렸는지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건지 정확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전체 메커니즘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태인 건데요.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명확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조사 대상이 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불법 펨토셀이 KT망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그리고 가입자 인증 절차가 어떻게 뚫려서 소액 결제가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가인데요. 일각에서는 해커가 유심 정보나 가입자 식별번호 같은 민감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KT는 그건 아니고 유심 해킹도 아니고 단순히 외부 무선 장치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일부 피해자들이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새벽에 카카오톡에서 자동 로그아웃되는 현상을 겪었다는 점인데요. 아직 KT는 구체적인 원인과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개인정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별도로 조사 중입니다. 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 노린 먹튀 과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 대치동 학원 경력 등을 내세운 A씨가 수학과외를 빌미로 수천만 원을 챙긴 뒤 잠적한 일명 먹튀 사기 사건인데요. 네. A씨는 회원수 300만 명이 넘는 유명 입시 커뮤니티에 과외 모집 글을 올린 다음 실제로 몇 주간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신뢰를 쌓은 다음에 선결제를 하면 할인해주겠다라고 유도를 해서 과외비를 미리 받은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썼는데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최소 5명, 피해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일부는 민사소송에도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 수업을 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믿었는데 뒤통수 쳤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더 교묘한 게 바로 그 점인데요. A씨가 한두 달간은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신뢰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아이 성적이 떨어져 과외를 알아보다 A씨와 연결이 됐고 수업 시작 2주 만에 선결제를 요구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급을 낮춰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이후엔 여름방학 보강 수업을 위해 일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점점 더 많은 금액의 선결제를 요구한 겁니다. 네. 자, 최근 국내에서 보기 드문 기생충 감염 사례가 10년 만에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게 어떤 기생충이에요? 네, 이번에 확인된 기생충은 이전고환 극구 흡충이라는 이름의 희귀한 흡충류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름만 해도 너무 긴데요. 예. 이게 60대 여성 환자의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성충 4마리가 발견되면서 확인이 네. 된 겁니다. 이 이전고환 극구 흡충이라는 이거는 국내에서는 거의 보고되지 않은 종인데 네. 이게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확인된 겁니다. 보통은 소장에서 기생하는 흡충류인데 이번에는 소장 말단뿐만 아니라 대장에서도 발견이 돼서 의료계에서도 지금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는데요. 환자는 소화불량, 변비, 설사, 위장불편감 등 비특이적인 증상을 호소하다 내시경에서 발견이 됐고 네. 기생충은 형태학적, 유전학적 검사를 거쳐 최종 확진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게 돌아서면 이거 이름은 까먹지만 그래도 이게 이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선 예방이 중요할 겁니다. 이전 고환 극구 흡충 네. 감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지금 전체 기생충 감염 신고 건수는 좀 줄고 있는데 이게 네. 드물게 낯선 형태의 감염은 오히려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2014년에는 연간 3,296건이던 기생충 감염 신고가 2024년엔 551건으로 줄었거든요. 근데 해외여행 증가, 반려동물 보급, 생식문화 확산으로 은근히 다양한 기생충 노출 경로가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민물고기 중에서도 다슬기, 은어 같은 날로 먹거나 텃밭 가꾸기, 야생나물 채취 도중 흙 속의 기생충 아래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불법 건강 콘텐츠에서 기생충이 장 건강에 좋다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어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 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코너입니다. 이번 주 스포츠 뉴스 오늘은 KBS 한성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성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어제 멕시코와 평가전 치렀습니다. 2대2 무승부. 강호 멕시코와 비긴 건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최근 10여 년 동안 보니까 이긴 적은 없는데 다 졌는데 3분을 못 버티고 동점골을 줬어요. 그 내용만 따져보면 조금 아쉽죠. 그 마지막 부분이. 네, 하지만 이번 북중미 평가전에 굉장히 소득이 있었어요. 먼저 그래요? 미국과 멕시코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년도 월드컵 개최국을 상대로 1승 1무를 거뒀다는 점이고요. 네.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이 23인데 미국이 15위고 네. 멕시코는 13위입니다. 예.
이 13위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기기 어려운 팀 중에 하나가 멕시코라는 평가를 받고 그래요. 있거든요. 강호들도 좀 껄끄러운. 뭐 우승 후보들도 멕시코를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멕시코가 지난 카타르 대회에서는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만 40년 동안 그 어떤 죽음의 조에 속한 상황에서도 16강에 올랐던 팀이거든요. 그래요. 정말 쉽지 않은 조직력을 가진 팀이 멕시코인데 일단 미국전에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꿰습니다. 경기 내용만 따져보면 뭐 슈팅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히려 미국이 좀 앞선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골 결정력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아주 좋았다라고 봐야 되겠고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기록을 했고 도움도 하나 기록을 했고 네네. 이동경 선수가 두 번째 득점을 기록하면서 2대0 완승을 거뒀고요. 같은 날에 일본과 멕시코가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최근 일본은 유럽의 강호들을 다 이기는 팀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비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경기 시작해서 선제골을 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멕시코가 어려운 팀이구나 라는 생각이 이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후반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교체 투입되자마자 멋지게 이제 골을 기록을 했고 또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을 기록해서 2대1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마지막에 동점골을 내줘서 승리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둔 그런 평가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점수를 주셨어요. 이번 멕시코전 출전으로 손흥민 선수 역대 한국 선수 A매치 출전 공동 1위가 됐다면서요. 네. 공동 1위인 선수가 바로 한국 축구의 공격과 수비를 대표했던 선수들인데 차범근, 홍명보 이 선수들과 나란히 이제 3명이 공동 1위가 된 그렇죠. 거예요. 136경기 출전 기록을 세웠고요.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서 브라질,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치르기 때문에 단독 1위가 되는 게 확실한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은 뭐 이 출전도 출전입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2골을 추가하면서 A매치 통산 53호 골을 기록했거든요. 이것이 역대 2위입니다. 1위는 차범근 감독이 갖고 있는 기록인데 58골입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비슷하지 않나요? 황선홍 선수의 기록을 이미 손흥민 선수가 넘어섰군요. 넘어섰고요. 5골 차이로 다가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또 내용을 따져보면 차범근 선수 시절에는 이 상대가 유럽 남미는 드물었고요. 대부분 동남아가 많았습니다. 물론 동남아 축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차이 나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뛰는 지금 이 시대와 과거 차범근 선수가 활약하던 시절에 A매치 상대의 수준이 달랐다. 이걸 놓고 보면 손흥민 선수가 뭐 훨씬 더 좋은 기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5골 차이도 결국은 은퇴하기 전까지 분명히 극복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현규 선수 무릎 세레머니 내 무릎 멀쩡하다 그런 뜻인가요?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무릎 근처에 있는 십자인대가 멀쩡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연이 있습니다. 이 오현규 선수가 벨기에의 행크라는 팀에서 뛰고 있는데 이 A매치 소집되기 전에 독일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와 입단이 합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메디컬 테스트에서 십자인대에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이적이 무산이 됐거든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축구에서 그렇게 빅리그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선수들은 이 작은 중소리그를 거쳐서 빅리그로 가는 것이 목표인데 오용기 선수가 독일 진출을 눈앞에 뒀다가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골을 넣은 이후에 십자인대 보여주면서 나는 멀쩡하다라는 것을 정말 분노의 세레모니를 하는 그런 장면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메이저리그로 가봅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후 잠시 주춤하고 있죠. 오늘 경기에서는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고요. 못했죠. 일단 이정우 선수가 사실은 4월 달에 뉴욕 양키스전에서 홈런 2개를 치고 정말로 4월까지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굉장히 부진했고 타율이 아주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9월 들어서서 이정우 선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연봉값을 할 수도 있는 그래요. 사실은 연봉을 지나치게 좀 많이 받았다라는 현재 평가도 있고 사실은 고연봉에 비해서는 좋은 활약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9월 모습만 놓고 보면 이대로 이제 컨디션을 되찾는다면 내년 시즌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은 안타 없었습니다만 지금 타율은 2할 6푼 9리를 기록을 하고 있고 팀 내에서 그래도 타율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 시즌도 얘기하셨지만 당장 이정우의 샌프란시스코나 김하성의 애틀랜타 포스트 시즌 갈 수 있는 어떤 전망이랄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하성 선수가 템파베이 레이스에서 애틀란타로 이적을 했는데 애틀란타는 이번 시즌은 포기한 팀입니다.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정말 동부지구의 명문 구단이고 포스트 시즌의 단골 손님인데요. 올해는 계획했던 모든 것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은 어렵다고 보고 내년을 위해서 팀을 정비하는 와중에 약점으로 지적됐던 유격수 보강을 위해서 김하성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요. 템파베이 시절보다는 팀에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런도 좀 치고 있고 수비도 좋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내년에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정우 선수의 샌프란시스코가 좀 미묘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희박한 그런 상황인데 서부지구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가 LA 다저스이고요. 3게임 차 뒤진 2위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3위를 기록 중인데 사실은 또 미국의 포스트 시즌 제도가 지구 우승을 하지 못하더라도 승률이 좋으면 와일드카드로 출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대로 남은 경기에서 물론 뭐 전승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치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이정우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뛰는 모습을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확률상으로 높지 않다. 뭐 솔직히 말하면 좀 희박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오타니의 LA 다저스 여전히 유력한 우승 후보인가요? 일단은 다저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계획했던 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다저스가 선발 투수들이 대부분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중간계 투 마무리가 지난해까지 그야말로 철벽이었는데 이 똑같은 선수들이 천재에서 바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재에서 바보가 됐다. 거의 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 상까지 받았던 선수들이 두세 명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뭐 승리를 거의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진한데 놀라운 건 부진해도 서부지구 1위라는 점입니다. 내셔널리그 전체 1위는 아닙니다만 서부지구 우승은 그래도 유력한 그런 상황. 샌디에고 파드리스보다 3게임 차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저스가 정말로 부진한 시즌을 보냈음에도 이렇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팀이 강한 팀인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타니 선수하면 투타 겸업 이도류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LA 다저스가 오타니를 마무리 투수로 활용한다 시나리오 열어두고 있다. 마무리 투수로 활용하면 때리는 타자를 할 수 없는데 그걸 감수하고 이걸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2023년 WBC 결승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시에 일본과 미국이 대결을 했고 오타니가 타자로 계속 활약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다가 흙 묻은 유니폼을 입고 마무리를 해서 타자를 하다가 마무리로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였군요. 마지막 타자 트라웃을 삼진으로 잡고 일본에게 우승을 선사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계 투와 마무리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타니가 선발 투수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을 야구에서는 오타니를 마무리로 기용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마무리 투수로 경기를 마무리 짓지 못하게 되면 또 타자로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최악을 가정한 하나의 정말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인데 현실화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무리 투수가 마무리 짓지 못하면 참 그렇겠네요. 슬프겠네요. 자, 우리 한성윤 기자 사실 저 스포츠 기자 중에 손꼽히는 오타니 전문가입니다. 인생은 오타니처럼 이런 책을 썼어요. 저도 덕분에 재밌게 잘 읽었는데 아직 읽지 않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왜 인생은 오타니처럼입니까? 네, 오타니는 야구만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야구만 잘하는 천재는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확률을 배제할 수 없겠죠. 네네. 그런데 오타니의 이런 인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단순히 좋은 부모 밑에서만 자란 것이 아니라 네.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 그리고 프로야구 감독 그 시스템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타니를 소재로 썼습니다만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대한민국 스포츠도 이런 선수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을 만들자. 라는 의견을 인생은 오타니라는 책에서 담았고요. 네. 그 결국은 야구 선수 오타니가 아니라 네. 뛰어난 인간 오타니를 조명하고 싶었고 그것을 우리 야구 더 넓게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희망을 담아서 이제 글을 좀 쓰게 됐습니다. 네. 자, 짧게 우리 국내 프로야구 쪽으로 와본 가을 야구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변수랄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1, 2위는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물론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LG가 1위, 네. 하나가 2위고요. 3위 팀 SSG까지도 가을 야구 좀 안정권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KT와 삼성이 게임차 없이 4위와 5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네. 화제를 모는 팀이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가 뭐 8월 초까지 8월 중순까지 3위를 달리다가 2위 이상을 바라보던 팀이었는데 네. 12연패를 당하면서 무너졌거든요. 롯데가 지금 6위입니다. 6위인데 5위와 게임차가 2게임 차로 벌어져 있고 지금 또 5연패에 다시 한번 빠졌어요. 네. 어렵게 12연패를 끊었는데 다시 5연패에 빠졌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열리는 이 시간 열리고 있는 기아전에서 패하게 될 경우 네. 그야말로 가을 야구는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롯데가 사실은 봄에 잘해서 이른바 봄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처럼 8월 중순까지 3위를 달리다가 네. 이렇게 무너진 전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롯데의 가을 야구 탈락이 확정이 된다면 네네.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김태형 감독을 비롯해서 네. 선수단에서 뭔가 책임질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롯데 팬들이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네. 그야말로 한 가닥 희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 남은 경기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말 3연전을 포함해서 남은 경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롯데의 가을 야구는 다시 한번 뭐 환상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래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롯데의 성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성적을 주목해 본다. 마지막으로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본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 양궁 대표팀이 네네. 지금 광주에서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열리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성적이 부진합니다. 지금 특히 여자 단체전 네. 올림픽 10회 금메달을 딴 여자 단체전이 금메달 못 땄어요. 와, 그래요? 그리고 금메달 딴 게 남자 단체 하나거든요. 내일 열리는 경기 여자 개인전 네. 여기서 어떤 성적을 낼지 굉장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윤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